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대출금도 남아있고 요즘 장사도 힘들고 혹시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이라도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익숙하게 던져졌습니다. 마치 연습한 대사처럼 부드럽고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어머니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손끝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느 때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묵직한 분노와 단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도 내 애도 다 너희 몫이지. 나는 이제 내 몫만 챙기고 살고 싶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보기도 싫으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내 손주야. 하지만 그 애를 빌미로 너희가 날 이용하는 건 이제 못 참겠다. 며느리는 말을 잃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주가 방에서 엄마 장난감 고장 났어요. 라며 외쳤지만 며느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를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등 뒤에서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분위기는 묘하게 흘렀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다음 사연을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시계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며 하루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마당에 물을 뿌리고 묵은 먼지가 낀 창틀을 천으로 닦고 혼자 밥을 안 치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고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귀하디귀한 세상입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들에게서 오는 전화는 더더욱 그 빈도가 드물었지요. 휴대폰 액정에 떠 있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고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조심스레 통화를 눌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엔 따뜻함보다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공손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보는 직장 상사에게 안부를 묻는 것 같은 격식 있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또 무언가가 필요해서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평소엔 감감무소식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런 마음을 바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홀로 남겨질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말없이 상대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더니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남편이랑 리모델링을 조금 하려는데요.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오네요. 혹시 어머니 1,0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대화는 단지 그 말을 꺼내기 위한 예열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살던 시절 바쁜 아침이면 손수 도시락을 싸주고 운동화에 흙이 묻었을까 매일 털어줬던 기억들. 그 아들이 어느새 아내 뒤에 숨어 어머니에게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멀어진 현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우면 줄이면서 살아야지.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 너머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며느리는 짧은 말로 통화를 끝맺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엔 아무도 없고 말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은 어쩐지 저를 비웃는 것 같았고 그 밑에 작게 걸린 결혼사진 속 며느리의 웃음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차리려다 말고 라면을 꺼냈습니다. 밥솥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입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라면 하나를 끓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까지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나? 다음 날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서 도넛을 하나씩 사들고 온 친구는 제가 무언가에 걸려 있는 걸 눈치챘는지 먼저 묻지도 않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청소기를 돌리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또 연락 왔나 보네. 돈 달라고? 그 말에 저는 화가 나기도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냥 집 좀 고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줬어? 아니, 줄 돈도 없고.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이젠 그만 줘야 돼.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거절했고 더 이상 속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단단히 부서진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일 수도 있었고 혹은 제가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한 기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 이후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또다시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냥 물러날 사람이던가.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손주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생일이에요. 이번엔 꼭 오세요. 그 한 줄에 담긴 뜻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이번엔 정서적으로 흔들어 보겠다는 감정을 이용해 다시 접근하려는 신호였지요. 그렇게 또 다른 갈등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손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기쁨과 또 속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따라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가 어릴 적 그려줬던 그림을 꺼내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쪽 구겨진 종이에 할머니 얼굴을 크게 그려놓고 옆에 사랑해요라는 말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마음만은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 문자는 어머니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단 한 줄. 할머니, 도윤이 생일이에요. 이번엔 꼭 오세요. 그 문장이 너무 밝고 명랑하게 적혀 있어서 차마 의심부터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 숨어 있는 속내를 모를 만큼 어머니는 순진하지 않았지요. 며느리의 손에서 나온 문자란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그 글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도윤이 생일이라니 벌써 그렇게 컸나? 서랍을 열어보니 손주가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었던 사진이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앙증맞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 그 웃음이 떠오르자 마음 한켠에서 쿡 찌르는 듯한 그리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사코 며느리의 돈 요구에 단호했던 마음과 달리 손주라는 존재 앞에서는
그렇게도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손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멸치, 김, 계란, 부침가루, 과일. 손주가 좋아했던 간식을 하나하나 챙기며 바구니를 채웠고 생일상에 놓을 떡도 미리 주문했습니다. 작은 백화점에 들러 옷도 하나 샀습니다. 사이즈가 맞을지 몰라서 직원에게 여러 번 물어보고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의 마음 한 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손주가 정말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혹시 또 무언가를 바라고 부른 건 아닐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만은 나를 진짜 보고 싶어 했겠지. 생일 당일 어머니는 조심스레 새로 산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손질했습니다. 작은 꽃무늬 브로치를 달고 나니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이 조금은 밝아 보였습니다. 손수 만든 음식들을 옆에 끼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며느리 집 근처까지 가는 길은 길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마저도 그날만큼은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이미 파티는 거의 끝난 분위기였습니다. 헬륨 풍선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생일 케이크는 반쯤 녹은 채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으며 거실 한쪽에는 이미 포장 뜯은 선물 상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주는 친구들과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들어왔다는 사실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부침개와 떡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들에게 눈인사를 건넸지만 아들은 이리 좀 와봐라는 며느리의 말에 곧장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어색하게 혼자 남은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그냥 현금으로 선물 주시면 도윤이 교육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포장지에 자신이 직접 쓴 도윤이에게 사랑을 담아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물은 여기에 있어. 교육비는 그건 니들 몫이지. 그리고는 장난감 상자를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며느리는 억지 미소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손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할머니 하며 달려오긴 했지만 눈빛엔 오래된 정겨움보단 놀람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안아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은 챙겨오지 않았지만 그 비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감춰지기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정류장에 도착해 앉아있던 어머니는 작은 물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떡을 싸왔던 보자기를 풀어 하나 집어들었지만 목구멍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싸버렸습니다. 손주 생일에 선물 주러 왔던 하루가 결국 또다시 돈 요구로 끝났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허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젠 손주의 표정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서 반가운 사람이고 싶었을 뿐인데. 집에 도착한 후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사두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종이컵에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라도 마음을 눌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따뜻하게 퍼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어머니는 그간 밀쳐두었던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단 내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동네에 달빛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하나의 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결심은 아직 언어가 되지 않았고 실행도 요원했지만 분명히 마음 한자리에 자리를 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심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다음 며칠이 증명해 줄 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다시금 반복되는 금전 요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흔들게 될 테니까요. 생일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창밖엔 봄이 다 지나가고 여름이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생일날 들고 갔던 그 많은 음식과 선물은 아무 의미 없이 허공에 흩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손주의 짧은 포옹은 또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잡히기도 전 다시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핀 봉선화 화분을 돌보다가 귀에 익은 벨소리에 몸을 멈췄습니다. 휴대폰 액정에 뜬 이름. 보지 않아도 아들 부부 쪽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한숨을 내쉰 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어머니의 반응을 떠보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물으며 도윤이 잘 지낸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어머니는 잠시 착각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그저 안부를 묻고 싶었던 건가?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 급히 7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잠깐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만 다르고 방식만 조금 다를 뿐 결국은 또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자 아들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급한 거라 다음 달에 들어오는 돈으로 바로 드릴게요. 딱 이번 한 번만이야. 정말이야. 그 말 속엔 수많은 전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됐던가. 이미 세어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단 한 번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구멍을 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고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장롱 안에 고이 넣어두었던 저축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들 결혼할 때 조금씩 모아두었던 통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긴 뒤에는 그 돈을 혹시나 모를 날을 대비해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는 항상 아들 부부 쪽에서 먼저 찾아왔고 모를 날은 예상보다 자주 찾아왔습니다. 70만 원을 이체하면서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하지만 며칠 후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이젠 아들이 직접 부탁하기도 민망했는지 다시 며느리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유는 손주의 병원비였습니다. 아이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을 다녀왔고 검사비가 많이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MRI도 찍었어요. 보험은 나중에 처리되겠지만 일단 선납이라.
혹시 이번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어머니는 속으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항상 급한 일이 생길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부부가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항상 빌리고 갚지 못하고 또 빌릴까?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아들이니까라는 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또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자신이 매달 조금씩 넣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몇십만 원씩 모은 끝에 이제 겨우 1,000만 원 가까이 모여 있었고 이 돈은 스스로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일종의 자존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급하다는 말에 도윤이 병원비라는 말에 어머니는 그 자존심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아니, 어떤 달은 2번씩 전화가 오고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전기세가 밀렸다고, 아들 회사에서 월급이 밀렸다고, 손주 유치원비가 모자란다고, 자동차 보험이 연체됐다고. 돈을 보낼 때마다 어머니는 메모지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처음엔 꼭 갚는다 했음이라는 말도 같이 써두었고, 나중엔 그런 문구도 빠졌습니다. 그저 6월 12일 50만 원 송금, 7월 1일 30만 원 같은 기록만 남았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김밥을 싸왔고 오이지와 된장도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친구는 어머니의 눈밑이 까맣게 죽어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또 왔어? 또 돈 달래?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식탁에 있던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종이엔 어머니가 기록한 송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이러다 죽어. 너 없는 거 알면서도 그냥 뜯는 거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받지 못한 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도와준 돈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고마움도 없이 흘러간 돈들. 그 안엔 자신의 수고, 절약, 계획이 담겨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걸 묻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며느리는 가끔 어머니는 집 있으시잖아요 라는 말을 스치듯 했고 아들은 나중에 다 갚을게요라며 늘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모처럼 가슴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았고 통화를 해도 짧게 끊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종이컵에 타 마시던 믹스커피조차 더 이상 달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에게서 또 하나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요. 집을 옮겨야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이번에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그 문장이 어머니의 눈을 오래도록 붙잡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모든 것을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이 모든 끈을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끌려다니기보다는 스스로 잘라낼 때가 된 건 아닌가. 그 생각은 곧 하나의 결심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무시당해온 마음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표정은 그날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묵묵히 서랍 속 장롱을 정리하고 집안의 오래된 종이 상자들을 꺼내며 어머니는 조금씩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햇볕이 벽에 닿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우엉조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달큰한 간장 냄새가 퍼지던 그 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낯선 타이밍에 울리는 그 소리에 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누구일까? 택배는 이 시간에 오지 않고 친구는 연락 없이 찾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은 맞아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 앞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얇은 여름 셔츠 차림에 머리는 질끈 묶었고 한 손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겸연쩍으면서도 어딘가 단단히 준비한 듯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괜찮으세요? 도윤이랑 근처 왔다가요. 예고 없는 방문. 그리고 손주를 앞세운 말투. 어머니는 이미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무언가를 말하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주는 생글거리며 할머니 집 냄새 좋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그래, 더운데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셔.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가 컵에 물을 따르는 동안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주는 익숙한 듯 장난감을 찾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뭐, 살 만큼 살아. 짧고 무미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컵을 손에 쥐고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집이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요. 근데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근처로 알아보고 있긴 한데 보증금이 좀 부족하네요. 그 말에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식탁 위에 놓인 장판 테두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문지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대출금도 남아있고 요즘 장사도 힘들고 혹시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이라도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익숙하게 던져졌습니다. 마치 연습한 대사처럼 부드럽고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어머니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손끝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느 때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묵직한 분노와 단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도 내 애도 다 너희 몫이지. 나는 이제 내 몫만 챙기고 살고 싶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보기도 싫으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내 손주야. 하지만 그 애를 빌미로 너희가 날 이용하는 건 이제 못 참겠다. 며느리는 말을 잃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주가 방에서 엄마 장난감 고장 났어요. 라며 외쳤지만 며느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를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등 뒤에서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분위기는 묘하게 흘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줄 거야. 그리고 다음도 없어. 그 말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수십 번의 통장해지와 수백 번의 망설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 안의 모든 인내와 미련을 끊어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손주를 불렀습니다. 손주는 아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조심해서 가렴.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선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마당을 쓸고 밥을 차렸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전화 올까봐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있었지만 이젠 종일 꺼놓을 때도 생겼고 반찬을 할 때도 더 이상 손주의 입맛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 시간을 위한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앉아 뜨개질만 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도 나누고 무료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도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익숙한 글씨가 적힌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안엔 무표정한 말투의 문장이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손자도 안 보시겠단 말씀이세요? 편지를 쓴 이가 누구인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흔들리긴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편지를 접고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어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류함에서 오래된 등기권리증과 통장을 꺼냈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며느리에게서 또다시 찾아올 연락이 절대 환영받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망설이던 것들이 오히려 놀라울 만큼 쉽게 정리되었습니다. 오래된 수건,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셔츠, 손주가 한때 그려준 그림들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이 집에 붙잡아두는 끈이었지만 이젠 다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끈을 스스로 자르고 싶었습니다. 아침 6시 해가 막 뜰 무렵이면 어머니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창틀에 먼지를 닦고 장롱 속 물건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서류, 오래된 요리책, 고장난 리모컨까지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렸고 남겨야 할 것들은 조용히 박스에 넣었습니다. 집이 점점 비워지자 마음도 함께 비워졌습니다. 비움이란 게 때로는 이렇게 후련한 일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삿짐 업체에 전화를 걸 때 어머니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직원에게 가장 빠른 날로 해주세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장을 꾹 찍으며 마음속에서도 도장을 찍듯 이제 끝이라는 문장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장님은 낯익은 얼굴이었고 어머니를 반기며 오랜만에 나오셨네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팔려고요. 사장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자료를 펼치고 시세를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머니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돈이 아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와 지낼 것인지조차 확실히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서, 이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 며칠 뒤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본 안내 책자 하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운동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살. 그 문장이 눈에 박혔고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고 시설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딸린 방, 편안한 침대, 매일 아침 식단표, 그리고 함께 체조하는 노인들의 사진.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누구도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이 공간에서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겨울 눈 오는 날 남편이 신문지를 깔고 앉아 마른 오징어를 굽던 부엌. 아들이 중학교 첫날 교복 단추를 단단히 채워주던 거실. 손주가 첫걸음을 뗐던 방의 구석. 모든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지만 어머니는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뒤로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던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모자에 앞치마를 두른 친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박스를 싸다가 잠시 그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나 그냥 좀 조용히 살고 싶어. 누구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마지막 박스를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부탁도 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가 불안하게 느껴졌고 혹시 마음을 푸셨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대문에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매매 완료되었습니다. 새 입주자 연락처는 아래 부동산으로 문의. 그 종이를 바라보며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놀란 며느리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회사에서 급히 나와 둘이 함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하셨어요. 실버타운으로 가신다고 하시던데요. 주소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전화번호도 바꾸셨고요. 딱히 전달해달라는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는 우리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떻게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색하게 조용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집 언제 가요? 라고 물었고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린 관계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실버타운의 작은 방 안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원, 잔잔히 흔들리는 나뭇잎,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요가반 열려요. 함께 하실래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나가볼게요. 실버타운의 하루는 의외로 바빴습니다. 아침 7시 복도에는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고 공동식당에선 따끈한 죽과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벽에 붙은 주간 식단표와 프로그램 안내, 입주민 생신 알림까지 꼼꼼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이름이 아닌 호실로 불리는 것도, 익명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그녀에게 엄마, 어머니,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205호 어르신, 김치 더 드릴까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사는 날들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스스로 식사를 챙기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시집을 읽고 한가한 날에는 요가 수업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잘 안 따라줬지만 조용히 음악에 맞춰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면 마치 오랜 시간 몸속에 쌓여있던 누군가를 위한 삶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작은 텃밭자리에 앉아 있었다. 실버타운 한편엔 어르신들이 각자 심고 싶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작은 밭이 있었다. 친구가 선물해준 상추 모종 몇 포기를 심으며 어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이 정도였던 것 같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나 혼자 쉴 수 있는 시간. 이 조용한 땅 한 평, 햇볕 한 줌. 하지만 이 조용한 평온은 바깥 세상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과 며느리는 정신없이 어머니의 행방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주소도 번호도 끊긴 채 남아있는 건 단 한 통의 편지와 등기부등본의 기록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우린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저 말뿐인 반성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였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며느리는 그 반대였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자식 버리고 사라지면 되나? 그 말이 남편에게 돌아왔을 땐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린 어머니를 가족으로 대했나? 그 질문 앞에서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이 다시 작동한 겁니다. 실버타운에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기에 인터넷을 뒤져 근처 시설들을 하나하나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복지센터에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도윤이를 생각해서라도 연락 한 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윤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빌미 삼아 계속 마음을 조종하려는 어른들의 행태에 더는 휘둘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편지 봉투는 관리사무소에서 보관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이 도착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오늘도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노인 문화강좌에서 열린 나의 첫 필사 프로그램에 신청한 날이었습니다. 고전 문학을 천천히 따라 써내려가며 어머니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층의 입주자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이사 오신 거예요? 네. 조용히 살려고요. 자식들은요? 다 컸어요. 이젠 나보다 바쁘죠. 서로의 말을 깊이 캐묻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구구절절 과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들의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이는 없었지만 마음에 쌓인 것들을 종이에 내려 적고 싶었습니다. 내가 처음 이 집을 나올 때 나는 죄를 짓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용서를 배우는 중이에요. 나 자신을 그리고 나를 헷갈리게 만든 모든 사람들을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다만 기억에서 조금씩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 해요.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치 가슴 한복판에 놓인 커다란 돌덩이가 스르르 옆으로 밀려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오늘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복도에 붙은 공지사항에는 이런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봄맞이 작은 음악회 개최. 입주 어르신들의 신청곡을 미리 받아 연주합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들어 작은 메모지에 곡 제목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젠 안녕. 그 곡은 오래전 아들과 함께 듣던 노래였습니다. 이제는 그 노래를 통해 보내주려 합니다. 자신의 과거도 미련도 자식에 대한 기대도 그리고 반복되던 상처도. 실버타운의 봄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남쪽에선 벌써 해가 쨍쨍하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곳은 아직도 아침이면 서늘했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늘 아래에서 산책하는 어르신들의 걸음도 느릿했고 그 느릿함이 오히려 자연의 흐름과 꼭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실버타운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점심 이후엔 작은 도서실에서 책을 읽었고 저녁 무렵에는 손글씨 연습이나 자수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는 사람들, 성격을 간섭하지 않는 공간, 기대와 요구가 없는 공동체. 어머니에게 그것은 처음 경험하는 평온이자 자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한 그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텃밭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흙냄새가 좋았습니다. 작은 상추 모종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물이 흐르던 고무 호스가 손에서 힘없이 흘러내렸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얼굴. 그 얼굴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여기 계셨네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다시 상추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가까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 많이 반성도 했고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 말은 단정하고 조리 있었지만 어머니는 감정이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런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디서 오는지, 왜 나왔는지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무로스를 천천히 끄고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도 따라 앉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는 두 사람 사이엔 지나온 시간만큼의 공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가요, 요즘도 할머니 얘기 자주 해요. 그림도 그렸고, 편지도 썼고, 그거 갖고 왔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뒤적이며 손주가 그렸다는 그림을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 그림 속에는 할머니가 가운데 웃고 있었고, 아들, 며느리, 손주가 옆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지.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어머니의 말은 전혀 다른 결이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나를 계속 흔드는 건 죄야. 그건 너희 죄야. 멈칫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이젠 우리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원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물속처럼 고요한 단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모신다는 게 뭐냐? 나한테 기대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 있냐? 내가 필요한 사람일 땐 이렇게 절실하게 찾아오고 그 외엔 공기처럼 취급하고.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어머니의 침묵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다. 지치고 상처받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 너희는 늘 날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그 말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어쩌면 후회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또 다른 수단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림은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자. 그 말에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진짜 이번엔. 그 순간 어머니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 3번만 하면 그땐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나도 이제 그 선택에 책임지고 싶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작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림을 들고 방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책상에 조심스럽게 그림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아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날짜를 적고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오늘 한 말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를. 나는 더 이상 미안해서 허락하지 않는다. 나를 위한 거절은 이제 늦은 게 아니다. 창밖에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잔잔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림자도 더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무언가에서 쫓기지 않고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압박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으로. 며느리가 다녀간 뒤 실버타운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햇볕은 어김없이 부드럽게 떨어졌고 복도엔 어르신들의 느릿한 발소리가 이어졌으며 식당에서는 다시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엔 그날의 장면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흔들리진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교실 앞에서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던 그 조그마한 손. 아들이 처음 회사 면접을 보고 와서 떨리는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하던 그날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아주 멀어진 옛 이야기처럼 흐릿해져 있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갔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어머니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도서관 구석에서 작은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잘 읽거라. 내 모든 것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려는 찰나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도 아니고
단정한 캐주얼 셔츠에 운동화. 아무런 꾸밈도 무게도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괜찮아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 건넨 인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을 조용히 덮고 함께 조용한 산책로 쪽으로 걸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은 단순한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크기였고 그 무게는 오히려 침묵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어머니는 천천히 시선을 먼 곳에 둔 채 말했습니다. 며느리 왔다 갔더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들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린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말은 더는 변명도 자기 방어도 아닌 오롯이 듣는 사람의 자세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그 조용한 소리를 마치 마음속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이 밉더라.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을까? 왜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고 그때는 못 말했을까?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젠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순간을 외면했는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습관이 어머니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엔 정이 있었지만 그 안에 허락이나 복귀는 없었습니다. 이젠 나를 좀 놓아줘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원망으로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직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분노가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무릎 꿇는 사죄가 아니었고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첫 번째 수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서로가 조금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처럼 돌아가진 못하겠지만 서로의 경계선을 인정하는 사이. 그게 어쩌면 이들 사이에서 가능한 가장 건강한 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잠시 후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따라 일어섰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복도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그땐 빈손으로 와라. 돈 얘기도 부탁도 계획도 말고 그냥 너로 와라. 그게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마지막 문이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 도서실로 향했고 아들은 천천히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어머니를 누구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다녀갔다. 참 많은 날들을 돌아 겨우 두 마디 하고 돌아갔다. 미안해요. 그리고 알겠어요. 그 말이면 됐다. 지금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창밖에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 가기 전에 이제는 진짜 내 마음도 정리할 때였습니다. 실버타운의 여름은 정적 속에 무르익었습니다. 햇살은 따가웠지만 그늘은 조용했고 나뭇잎은 바람을 타고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따금 텃밭에서 자라난 상추를 따다 점심 식사에 올렸고 가끔은 복도 끝 커뮤니티실에서 작은 음악회를 감상했습니다. 누구도 어머니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에게도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오래전부터 갈망해오던 삶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정해진 하루가 있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작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 삐뚤빼뚤한 글씨, 그리고 익숙한 이름. 도윤이가. 실버타운 관리사무소 직원이 건넨 그 봉투를 들고 방으로 돌아오던 길, 어머니의 손끝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연필로 눌러 쓴 글씨가 어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에요. 엄마가 말하지 말랬는데 저는 그냥 보고 싶어요. 옛날에 할머니가 만들어준 감자전 생각나요. 다음에 또 만들어주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조용히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이라는 단어 아래서 의무, 희생, 요구만을 감당해야 했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보고 싶다는 말을 건네준 그 아이.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잠시 동안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연한 분홍색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문구점에서 사두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종이. 그 위에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었단다. 감자전 아직도 잘 부쳐. 지금 할머니가 사는 곳엔 조그만 텃밭이 있어서 내가 오면 상추랑 오이도 줄 수 있어. 언젠가 내가 스스로 나를 찾고 싶어질 때가 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땐 꼭 아무 말 없이 안아줄게.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은 뒤 어머니는 봉투에 이름 대신 짧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언제든지 오렴 마음이 진심일 때. 그날 오후 어머니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편지는 금세 수거되어 갔고 그 순간 어머니는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관계든 먼저 매달리는 쪽이 아니라 진심을 건네는 쪽이 되어야 한다는 걸. 며느리의 말이나 아들의 후회 같은 말들은 이제 어머니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손주의 한 줄짜리 편지는 가장 깊숙한 곳에 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에서 어머니는 오랜만에 된장국을 2번이나 리필했습니다. 식사 후 커뮤니티실에서 음악을 듣다 옆자리에 앉은 입주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손주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라니 요즘 그런 걸 보내는 아이가 있어요? 아직 있어요. 보고 싶다는 말 하나로도 세상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글을 씁니다. 그 글은 일기장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시어머니로 살아왔지만 오늘 처음 사람으로 불린 느낌이 들었다. 감자전을 기억해주는 아이가 있어서 내 삶이 조금 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더는 증오도 기대도 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이 되려 한다. 며칠 뒤 아들로부터 편지에 대한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편지 저도 읽고 울었습니다. 그 말에는 변명이 없었고 요구도 없었고 그냥 늦은 공감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 끝났다는 걸.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시작되었음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말 실버타운 텃밭 옆 작은 정자에서 감자전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누군가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니 그 아이가 진짜 그 맛을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작은 바람을 조용히 품은 채 실버타운의 늦여름은 조용했습니다. 매미 소리도 서서히 줄어들고
나뭇잎의 색은 진한 녹색에서 서서히 가을빛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날처럼 텃밭을 돌보고 커뮤니티실에서 필사를 하고 밤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분이라고 불렀고 때때로 한두 마디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녀는 어떤 불편도 없는 평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해는 높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오전부터 어머니는 유난히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감자 몇 개를 삶고 강판에 갈아 넣고 양파와 당근을 잘게 썰어 넣은 뒤 조심스레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익숙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손놀림으로 작은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감자전을 부쳤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퍼지는 그 익숙한 소리, 지글지글 기름에 부서지는 감자의 향. 그 순간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굽는 거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기억을 되돌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 맛을 나는 기억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그 감자전 위로 뜻밖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 아들이 서 있었고 그 뒤에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작고 통통하던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고 그 눈엔 반가움과 어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프라이팬에 불을 줄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니? 그 한마디에 손주는 머뭇거리다 다가왔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피부치라는 건 그 온기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발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해서요. 편지 받고 나서 매일 물어봤어요. 언제 갈 수 있냐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감자전을 덜어 도윤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볼래? 내가 기억하는 맛인지. 손주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물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맛 맞아요. 이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도 미련도 회한도 그리고 용서도.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말없이 있을게요. 밥만 같이 먹자.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조용히 감자전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긴 말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식사 한 끼 속에 수년간 말로 풀지 못했던 감정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손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한테만 드리고 싶었어요. 그 봉투엔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과 어눌하게 써 내려간 글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망가셔도 돼요. 근데 꼭 제가 따라갈게요. 할머니 냄새 나는 방에서 잠들고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한순간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녹아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저도 엄마 없이 살 자신은 없지만 엄마를 붙잡을 자신도 없어요. 그저 엄마 삶을 지켜보고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서로 볼 수 있어야 해. 그게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야. 그날 이후 아들과 손주는 가끔씩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대신 시간 되면 같이 된장국 먹어요라고 말했고
손주는 할머니, 또 감자전 해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속에선 돈도 희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과 같이 먹는 밥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아이가 감자전 냄새를 기억하고 나를 따라온 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주 따뜻하게 덮을 수 있을 거라 느꼈다. 그리고 다음 장은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시작하려 한다. 창밖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살랑이고 텃밭의 상추는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감자전 냄새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